자, 그래서 제가 화면 공유를 안 했네요. 죄송합니다. 화면 공유부터 시작해서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캐드를 바탕화면에 아이콘 되어 있으신 분들은 더블 클릭, 저처럼 빠른 실행이나 뭐 중앙에 실행창에 있으신 분들은 한 번만 클릭해서 일단 실행을 해봅시다. 구동을 해봅시다. 자, 구동을 하면 저랑 똑같은 화면으로 뜨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캐드를 강의도 계속 했었고 그 다음에 제가 원하는 설정대로 강의를 하면서 변경을 해놨기 때문에 여러가지의 세팅들, 인터페이스들이 저에 맞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여러분들 처음 켰을 때 이 화면이 안 뜰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템플릿 파일을 선택하도록 떴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러니까 최근에 열었던 파일이랑 템플릿 파일들 이렇게 뜨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가 있을려나, 바로 그 화면으로 갈 수가 없나? 네, 그래서 여기 뭐 템플릿 파일들 있고, 여기에 뭐 갈 수 있는 창들 보이고, 그렇게 뜨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마우스 감도가 왜 이렇게 느리지? 잠시만요. 네, 그래도 느리네. 네, 그 중에서 혹시 템플릿을 선택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면 Architectural Millimeter라고 되어 있나요? 아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는 건축을 다루니까 건축 쪽에 가야 되고, 건축은 스케일이 크지만 밀리미터 단위로 작도를 하기 때문에 건축 그리고 밀리미터로 되어 있는 템플릿 파일을 켜서 작업을 하셔야 돼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도면을 작성해 나가시면 여러분들이 작성하고 세팅한 도면이 템플릿이 될 테지만, 그게 아닌 상황에서 제일 처음 시작하니까 그 화면으로 스타트. 네, 아마 요 화면이 뜨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이고. 네, 요렇게 아마 뜨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뜨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템플릿 같은 게 없네요. 안 나오네요. 그쵸? 그러면 그냥 Start Drawing 해서 밑에, 여기 있다. 네, 여기 보이시죠? 밑에 템플릿 해가지고 이렇게 화살표 선택하는 거 보이시죠? 네, 요거 눌러보시면 아키텍처럴, 아키텍처 뭐 그런 것들, 그리고 밀리미터 단위로 되어 있는, 밀리미터 단위로 도면 세팅을 하는 그 템플릿 파일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찾아가지고 클릭을 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똑같은 상황에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해보려고 준비를 했는데, 이미 열려 있으면, 하고 있으면 이 창이 안 뜨네요. Or start a drawing from a variety of templates.
You can also open a drawing from the recent documents list. The drawing area are the view drawing, or start a drawing 그렇게 없군요. 템플릿 이름이 from a variety. 요렇게 되어 있네요. 네, 요렇게 뜰 것 같아요. 요게 뭐 기본 세팅이 되니까 2021년이면 네, 이렇게 뜨죠. 이렇게 뜨면 그냥 ACDC 템플릿 파일을 켜주시면 돼요. 그게 아니면 그냥 템플릿 없이 해도 되는데 ACAD, ACAD, 네, ACAD, 오토캐드라고 되어 있는 이 파일을 열어주세요. 그냥 네, 크게 상관없습니다. 네, 이 파일로 시작을 합시다. 이 파일. 네, 이 파일로 시작을 할게요. 처음에 이렇게 보일 텐데 이 화면 자체가 이제 아예 익숙하지 않으니까 프로그램이 좀 어렵게 느껴지고 거부감이 있으신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의 이제 목적은 내가 원하는 걸 원하는 대로 그릴 수만 있으면 돼요. 잘 표현하기만 하면 되고 이것들이 전부 다 어떤 기능을 하는지 지금 다 아실 필요는 없어요. 대부분 이제 캐드를 좀 오랫동안 하시면 뭐 저 같은 경우에는 20년 넘게 했잖아요. 그렇게 하면 이제 거의 대부분 기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다 알게 돼요. 의미하는지 다 알게 되고 잠깐만요. 이게 지금 제가 교육용 라이센스를 쓰고 있는데 왜 라이센스가 안 먹냐?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뭐 external reference라든지 아니면은 여기 보이시는 레이어 창, properties 창 이런 게 안 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완전 초기 상태는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너무 오래돼서 이런 창들이 안 보이실 텐데 일단은 이 창들은 지금 요 창은 일단 잠깐 끌게요. 여러분들이 쓰시지 않을 것 같으니까 요 두 개의 창은 여러분들이 오토데스크에 오토캐드를 사용한다 라고 하시면 항상 켜놓고 항상 보면서 작업하게 될 창이에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켜셔야겠죠, 그쵸? 그래서 켜는 거는 레이어라고 하는 층을 뜻하는 단어인 레이어 창은 레이어라고 입력하시면 될 거고요. 그거부터 이야기를 합시다. 요 아래쪽에 있는 커맨드 창은 제가 여기에 있는 거를 요렇게 화면 드래그 할 수 있는 요거 있죠? 보이시죠? 요거 네, 요거를 아래쪽으로 이렇게 쭉 끌어당기면 갖다 붙거든요. 근데 이거는 선호도라서 제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긴 좀 애매해요. 사람마다 이제 원하는 인터페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저는 창을 이렇게 가운데 띄워 놓는 것보다 아래쪽에 쭉 붙여놓고 그 창을 방해받지 않는 위치에 갖다 놓는 게 작업이 좀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히스토리가 여기에 쭉 보이거든요. 안 사라지고. 근데 여러분들이 하시는 대로 하면 명령어를 딱 입력했다가 걔가 이제 위로 쭉쭉쭉 올라가면 흐릿해지면서 쑥 사라져요. 저는 이게 편해서 저는 이런 방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드래그 해가지고 아래쪽으로 쭉 갖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원하는 대로 세팅을 하시고 일단 오토데스크에서 모든 기능들은요 다 명령어를 입력해서 사용하신다라고 그냥 기억을 하세요. 물론 여기에 수많은 아이콘들이 있고 이 수많은 아이콘들 하부에 또 여러가지 아이콘들이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지칭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들어가 있는데 이 아이콘을 하나씩 찾아가서 클릭해서 명령을 실행하기에는 오토데스크는 너무 할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셔서는 실무, 그러니까 프로로서의 작업뿐만이 아니라 학생으로서의 도면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도 작업 시간이 너무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단축하려면 여기에 해당되는 어떤 명령어들,
무엇을 입력하면 어떤 기능이 실행된다 라고 하는 이 명령어를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기억을 해놓고 내가 원하는 어떤 명령어가 있을 때 바로바로 이 창에다가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바로 인풋을 집어넣어 주시면 그 명령어를 실행할 수 있는 스탠바이 상태가 되거든요. 그리고 바로 명령어를 수행할 수 있게 항상 키보드로 명령어를 입력하고 마우스로 위치를 지정하고 도면을 작동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예상컨대 키보드로 뭔가를 입력하려면 두 손이 필요하고 마우스는 오른손을 사용하니까 여러분이 여기에 키보드를 두 손으로 뭔가 명령어를 쭉 입력하고 마우스로 대상을 지칭하려면 오른손이 계속 왔다 갔다 해야겠죠. 그것마저도 시간이 너무 아깝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실 땐 도면 작성을 하실 땐 단축키를 사용하시게 돼요. 여기다 다시 한번 쭉 정리를 해 드릴게요. 키보드로 명령어를 입력, 그리고 마우스로 위치를 지정, 요 순서인데 명령어로 위치를 지정하고 키보드로 마우스로 입력하는 거 자체가 오른손이 왔다 갔다 하게 된다 그랬으니까 실제로 명령어는요 왼손으로만 사용하게 돼요. 오른손은 계속 마우스에 고정을 해놓고 명령어는 전부 왼손으로 사용하게 돼요. 근데 물론 이제 영타 같은 경우는 전부 한 손으로 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내가 한 손으로 모든 명령어들을 단어를 입력하기에는 좀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명령어는 단축키를 사용하게 된다. 이거는 그냥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여러분들이 CAD를 배우고 CAD를 하신다라고 하시면 반드시 단축키를 사용해 주셔야 돼요. 단축키라고 하는 건 뭐 예상컨대 내가 어떤 라인이라는 선을 그린다라고 했을 때 LINE라는 어떤 단어를 풀로 입력하는 거를 L이라는 명령어, L이라는 단어 하나만 눌러도 L은 LINE로 인식하게 만들어놔서 그냥 내가 L 엔터 쳐도 라인이 그려지게끔 세팅을 바꿔 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세팅을 바꾸는 방법도 물론 제가 알려드릴 건데 어떤 명령어들이 있는지 여러분들은 아직 하나도 모르시기 때문에 그 명령어들을 저랑 같이 이번 강의하면서 이 전체 수업 시간에 많이 사용하는 명령어들은 같이 한번 쭉 배워볼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저랑 수업 시간에 하는 모든 명령어들은 여러분들이 왼손으로 한 손으로 타이핑해서 입력할 수 있게 입력하기 쉽도록 단축키를 스스로 지정을 해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축키는 정해진 법칙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편한 대로 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어떤 단축키 입력하는 게 빠르냐, 내가 무엇을 어떤 걸로 지칭하는 게 좋으냐, 그거는 스스로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저도 CAD를 처음 시작하고 뭐 여러 선배들한테 배울 때 선배들이 하는 단축키, 선배들이 추천해준 단축키로 시작을 했지만 쓰다 보면 또 내가 원하는 게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단축키를 변경하시고 편집해 나가셔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커맨드 창, 요 아래를 이제 명령이라고 하는 커맨드 창이라고 하는데 커맨드 윈도우에서는 명령어를 입력하시고 엔터 치고 명령어 입력하고 엔터 치고가 이루어지는데 CAD의 이제 장점이라고 하면 커맨드 창에 내가 커서를 갖다 놓지 않아도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타이핑을 시작하는 순간 무조건 여기에 입력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냥 여기에서부터 뭔가 작업을 한다, 여기에서부터 입력을 한다 그러면 나는 무슨 명령을 치기 시작하겠다 라고 하는 스스로 의지가 있는 거고 컴퓨터는 그걸 인식하게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또 적어 놓은 것처럼 엔터는 스페이스 이렇게 돼 있죠. 엔터라고 하는 거는 명령어를 컴퓨터한테 실행시키는 도구예요. 그쵸? 이거는 뭐 윈도우나 맥 쓰는 사람들도 계속 동일하게 썼던 어떤 컴퓨터의 약속이니까. 다만 오토데스크의 오토캐드라든지 나중에 라이노 같은 어떤 프로그램들은 엔터는 스페이스로 스페이스를 엔터키를 대용하게 기본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근데 왜 그런지를 그냥 살펴보면 우리가 왼손으로 타이핑을 해야 되잖아요. 왼손으로 단축키를 입력하고 엔터키를 입력하기에는 엔터키는 항상 오른쪽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양손 타이핑을 할 때 엔터키를 오른손 새끼손가락으로 누르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엔터키를 항상 눌러야 된다라고 하면 여기서 뭔가를 입력하고 엄지로 가서 엔터키를 누르고 손이 계속 왔다 갔다 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가장 쉽고 빠르게 연속적으로 누를 수 있는 키가 스페이스바잖아요. 그쵸? 요 왼손이 키보드에 자리했을 때, 그래서 스페이스바는 엔터키로 대체가 되어 있어요. 똑같이 대체가 아니라 그냥 똑같이 인식이 되어 있어요. 엔터키를 눌러도 되고 스페이스바를 눌러도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프로그램 작업하실 때 기본적인 손 모션은 단축키 엔터, 단축키 엔터, 단축키 엔터.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단축키 엔터 명령어 오른손으로 마우스 입력하시고 엔터, 단축키 오른손 엔터. 이런 식으로 계속 작업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왼손과 오른손이 같이 작업을 하게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 위에 있는 기능들이, 자, 홈에는 드로잉하는 뭐 선 그리기 명령어가 있고요. 선 그린 거를 수정하는 명령어들의 집합이 있고요. 애노테이션 주석 달 수 있는 것들의 집합이 있고요. 레이어를 변경할 수 있는 뭔가가 있고요. 블럭 만드는 게 있고요. 프로퍼티 창, 요 창이에요. 요 창을 밖으로 나가지 않고 안쪽에 들어있는 것도 있고요. 그룹하는 거, 언그룹하는 거, 유틸리티 창이 여기 있습니다. 인서트는 여기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설명 아예 안 할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 수업 시간에 다루는 거의 대부분, 아니 전부 모든 명령어와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주로 사용하시게 될 모든 명령어들은 여기 어딘가에 다 들어 있어요. 여기 어딘가에 다 들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교육 과정 없이, 교육자 없이, 그리고 그 도와주는 뭐 동영상이라든지 그런 것들, 시각적인 자료 없이 컴퓨터를 딱 처음 켰을 때 아예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하면 하나씩 해봐야겠죠. 그쵸? 이게 무엇인지, 이게 무엇인지 스스로 실행을 해서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배운 세대거든요. 뭐 유튜브나 이런 게 없었으니까 뭐 선배들한테 물어보면 선배님들이 알려주시거나 아니면 직접 해보면서 배우거나. 근데 지금 수업 시간 자체에는 그럴 필요가 아예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뭔가를 찾아가 가지고 입력을 하실 일은 거의 없을 거다. 가끔 있을 거예요. 이제 뭐 단축키를 수정한다든지 하는 거는 위치를 찾아가서 그 폴더를 열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뭐 이런 데서 이제 찾아갈 일이 있을 텐데, 그렇지 않고서는 여기 위에서 뭔가를 찾아서 명령을 인식시키게 하는 과정은 아예 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수많은 어떤 인터페이스 중에 이 부분이 싹 날아간 거죠. 네, 이 부분은 리본 탭으로 명령어들이 전부 다 들어있는 어떤 방 같은 개념이다 라고만 그냥 알고 계세요. 그래서 각각의 드롭다운, 예전에는 이게 그 다른 모든 기본 워드 프로그램처럼 입력하면 아래쪽으로 명령어들이 쭉 떴었어요. 이제 드롭다운 메뉴로. 그래서 찾아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오토데스크 몇 년부터인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언젠가부터 이렇게 항목 개념으로, 덩어리 개념으로 묶였어요. 이거 하위에 뭐가 있고 이 뭐에 해당되는 하위가 또 여기 안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조금 더 공간을 덜 차지하게 이렇게 이제 바뀌는 이유가, 프로그램이 개발되면 개발될수록 명령어들 또 실행 가능한 어떤 편집 가능한 툴들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이것들을 드롭다운으로 다 표현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방을 만들어서 집어넣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런 곳이다, 그런 것들이 있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위쪽에 보면 퀵 액세스 툴이 있는데, 여기 제일 위에 있는 퀵 액세스 툴은 말 그대로 가장 빠르게 접근해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쓰는 기능들을 모아놓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추가하고 편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체크된 것들이 뜬 거고, 여기 보시면은 뭐 렌더라든지 레이어라든지 프로퍼티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쓰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넣어둘 수 있어요. 네, 켜두시면 넣어둘 수 있는데, 굳이 여기다가 그런 것들을 넣어서 쓸 필요가 있냐 이거죠. 왜냐하면 퀵 액세스 툴이라고 하는 거는 제일 많이 쓰는 기능인데, 뭐 파워포인트나 한글로 치면은 뭐 컨트롤 S 아니면 컨트롤 O, 컨트롤 N, 이런 가장 윈도우나 그 iOS에서 기본이 되는 그런 명령어들 있잖아요. 그런 곳들만 모아놓은 거예요. 뭐 프린트는 컨트롤 P. 근데 이런 것조차 모르고 나머지 것들을 단축키 지정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지정되는 애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전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고요. 따로 지정해서 쓸 필요가 없다. 여기 뒤로 가기, 앞으로 가기, 컨트롤 Z, 컨트롤 Y. 네, 이거 그냥 윈도우 많이 사용하시면 그냥 다 아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내용들도 사실은 사라져도 괜찮고 사라져야 마땅한 것들이지만, 혹여 어떤 프로그램을 처음 배울 때 윈도우를 못하는 사람, 컴퓨터를 못하는 사람도 컴퓨터를 처음 키기 시작하면서부터 얘를 공부를 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들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마련이 되어 있는 거다, 있는 것 같다. 예, 아직 남아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레이어 창, 프로퍼티즈 창 다 켜셨나요? 다 켜시면 이렇게 팝업 창으로 하나가 뜰 거예요. 원래 뜰 건데 그거를 제가 이제 좌측으로 이렇게 옮겨 놓은 거예요. 드래그 해가지고 쭉 끝까지 가면 어느 부분에 달라붙게 이렇게 미리 보기가 뜨거든요. 하나를 툭 붙여놓고 폭 조절한 거고, 이렇게 화살표 뜰 때 보이시죠? 폭 조절한 거고, 또 하나를 쭉 붙여 놓으면서 나란히 일자로 붙인 게 아니라 위에 하나 아래로 하나로 가게 제가 붙여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냥 드래그 해보시면 알아요. 굉장히 직관적인 거니까 여러분들 뭐 세대가 이런 것들 익숙한 세대니까 한번 해보시고, 사람에 따라서 우측에 놓고 쓰시는 분도 있어요. 우측에 놓고 쓰시는 분도 있고 좌측에 놓고 쓰는 사람도 있는데, 뭐 이것도 뭐가 정답이라는 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편하신 대로 내가 원하는 곳에 붙여놓고 작업하면 좋겠다. 다만 이제 커맨드 창처럼 위쪽이나 아래쪽에 붙여놓고 쓰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내용들이 수직적으로 굉장히 많이 적층이 되는 내용이지 옆으로 많이 길게 가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많이 볼 수 있게, 위에서 아래로 리스트를 많이 볼 수 있게 옆쪽에 붙여놓는 게 맞아요. 이거는 위아래 붙이는 게 아니라, 이것도 보시면 아래로는 쭉 내용이 많은데 옆으로 갈 내용은 없잖아요. 두 개의 컬럼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도 그냥 폭도 원하시는 대로 조절을 하시면 되고. 교수님, 네. 혹시 그거 어떻게 키는 건가요? 왼쪽에 있는 거. 아, 예. 여기 위에 보시면 레이어라고 되어 있는 거는 말 그대로 레이어, 층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명령어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꺼졌다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쵸? 그러면 레이어라고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네, 보이시죠? 커맨드 창에 레이어라고 들어간 거. 네. 네. 그리고 아래쪽 보시면 properties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그냥 영어 단어잖아요. 속성이라는 뜻이에요. 속성. 그래서 어떤 개체를 클릭했을 때 그 개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 값들이 데이터로 쭉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냥 요즘 말로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면 어떤 개체의 MBTI를 그냥 리스트업 쭉 해주는 거예요. 어떤 속성,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다. 걔가 properties라는 건데 properties를 입력하면 얘도 그냥 딱 켜질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실수로 끄시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근데 요걸 끄고는 절대로 작업을 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CAD 하시면서 평생 켜둬야 돼요. 평생. 그렇기 때문에 레이어, properties 요 두 개의 명령어는 그냥 외운다기보다는 요게 레이어고 요게 properties 창이니까 없어지면 그 창 이름을 입력하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위쪽에 있는 탭 키는요. 탭 키는 요것도 없었는데 약간 포토샵 같이 어도비 기능을 좀 따라서 만든 것 같아요. 프로그램들이라는 게 이제 서로서로 좋은 것들 다 가져다가 쓰잖아요. 그래서 스타트 할 때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탭 키가 나오고, 지금 우리가 작성하고 있는 게 드로잉 1 이름이 지정되지 않았으니까 도면 1 그림 1 이렇게 뜬 거예요. 이름이 영문판이니까. 그러면 플러스 추가로 하면 드로잉 2 이렇게 뜨겠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탭들이 쭉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탭이 왜 필요하느냐,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은 한 도면으로 작성을 하시겠지만 나중에 실무에 나가시면 평면도, 인면도, 단면도를 한 도면에 모아두고 그리질 않아요. 다 다른 도면 세트, 다 다른 파일로 관리를 하거든요. 그러면 평면이랑 단면이랑 이런 것들 동시에 보면서 작업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탭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볼 수 있게 여러 개의 창을 띄워놓고 작업을 할 때 사용하는 기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터페이스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어려운 거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우측 위에 있는 이 사각형 모양은 뭐냐면 사실은 이게 큐브인데요. 큐브라고 하는 건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대충 그릴게요.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생긴 건데 얘를 위에서 내려다본 뷰를 지금 디스플레이 해주고 있다라고 지금 지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의 윗모습을 네모로 그려놓은 거예요. 그 말은 뭐다? 여기 보시면 자, 위를 클릭할 수 있게 되죠. 여기 모서리 보시면 활성화되죠. 여기도 모서리 활성화되죠. 지금 여기 다 활성화되죠. 이 모서리를 누르는 순간 어떻게 되냐? 3차원 뷰로 바뀌어요. 요 모서리를 잘 보여지게 하는 하나, 둘, 세 개의 면이 보이는 뷰로 이동한다는 거예요. 얘를 클릭하면 얘랑 얘가 보이는 뷰로 이동하겠죠. 그쵸? 그래서 요 화면은 여러분들이 클릭하실 일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CAD 3D를 쓰는
나라가 있어요. 인도는 CAD 3D로 3차원 모델링을 하고 렌더링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아는 한 우리나라에서는 CAD 3D로 모델링을 하는 회사는 전혀 없고요. 스케치업이라든지 라이노라든지 레빗 이런 3D 전문 툴을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CAD를 3D로 보실 일은 아예 없을 겁니다. 딱 한 번 한 군데 3D를 활용하실 일이 있는데 가끔 이제 등고선 지도를 어디서 받거나 국가에서 제공하는 등고선 지도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실 때가 있어요. 등고선이라 하면 이제 어떤 지형의 레벨 차가 나는 것을 각각의 레벨, 기준 레벨이 되는 뭐 1m, 2m, 3m, 4m 단위로 이렇게 쓱쓱 자른 가상의 선으로 그 대지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럼 자르면 자른 면에 이런 바운더리 선이 생기겠죠. 땅이 잘리니까, 그쵸? 땅이 위로 이렇게 가면 잘리니까. 그래서 그 잘린 선들을 이렇게 적층시켜 놓은 게 지형도라고 하는데, 그 지형도의 그 라인은요 Z값, 즉 수직적으로 적층된 높이 값을 가지고 있어요. 높이의 데이터. 그러니까 모든 좌표의 체계에서 여러분들이 그리는 모든 것들은 X, Y, G라는 좌표 체계로 이루어진 도면을 작도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컴퓨터한테 인식을 시키는 거예요. 나는 몇 콤마 몇에 점을 찍는다. 나는 몇 콤마 몇에 점을 찍는다. 그래서 이 두 점 사이를 이어라 라고 하는 걸 직관적으로 눈으로 보면서 그리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X, Y, G로 이루어진 좌표 체계에서는 Z 값을 가지고 있는 G 값을 가지고 있는 등고선 같은 경우에는 수직적으로 이렇게 적층이 되어 있어요. 그렇겠죠? 근데 그런 도면을 받아와서 위에서 내려다보면 그 Z값은 X, Y축에서는 표현이 안 되잖아요. 그쵸? X, Y에서는 표현이 안 돼요. 그 높이값을 가지고 있다는 게 지금 보고 있는 탑뷰에서는. 근데 그런 지도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이 그 지도를 어떤 베이스 파일로 아래쪽에 깔아두고 도면을 작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선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다른 선을 그릴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아예 새로운 곳에서 지금처럼 백지 상태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어떤 선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선을 기준점을 잡아서 내가 여기서부터 뭔가를 그릴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선 자체가 높이 값을 가지고 있으면 이 선에서부터 출발한 요 선의 요 시작점은요 같은 Z 값을 가지게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지금 그린 이 선 같은 경우에는 높이 값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서 출발해가지고 그 다음 점을 찍었는데 다음 점은 바닥 0,0의 XY 평면을 기준으로 그리기 때문에 여기에 점을 찍고 그 다음은 아래로 내려가가지고 작도를 한단 말이에요, 컴퓨터가. 그쵸? 그러면 도면이 정확하게 닫힌 폐곡선을 그리지 못하고, 지금 이해되시죠? 요 폐곡선을 그리지 못하고 요렇게 뜨게 돼요, 어떤 한 점이. 이해되죠? 네. 그래서 잘못 그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건 도면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여러분들이 이제 요 프론트 뷰, 앞에서 본 뷰, 아니면 옆에서 본 뷰를 클릭할 일이 가끔 있는데 그 경우가 뭐냐? 등고선 데이터를 받아서 그 데이터를 등고선으로 쓸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도면 그릴 때 활용하겠다. 어떤 등고선의 라인만 보겠다. 라고 했을 때 Z값을 전부 0값으로 내려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내리게 하는 명령어는 따로 있는데 받은 등고선이 Z값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때 쓰는 거예요. 클릭 한번 해볼게요. 네, 지금 보이시죠? 없죠, 지금 Z값이.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등고선 데이터가 Z값이 있다 라고 하면 예를 들어 뭐 그냥 한 이 정도로 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이런 높이 차가 나잖아요. 탑뷰에서 볼 때는 그런 게 안 보여요. 다시 돌아가 보면. 네. 그쵸? 그래서 그 데이터 값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냥 확인하실 때 쓰고 만약에 존재한다. 근데 나는 이게 Z값이 필요가 없는 도면이다. 라고 하면 걔를 flatten, 납작하게 해준다는 명령어로 Z값을 다 0으로 맞춰주셔야 돼요. 그때 사용하실 텐데 지금 제가 말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쓸 일도
잘 없을 거예요. 뭐 3학년 4학년 넘어가면 쓰실려나 잘 모르겠는데 아마 쓸 일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그냥 그럴 일 있다더라, 그렇다더라만 기억해두고 그냥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 그냥 꺼버리면 더 편한 거 아닌가요? 했을 때 또 꼭 그렇진 않아요. 지금 보시면 이 큐브 말고 큐브 바깥쪽에 원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런 것들이 있죠. 원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기에 위쪽 보시면 화살표가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이렇게 두 개가 표시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도면을 90도 단위로 이렇게 회전시키고 90도 단위로 이렇게 회전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뭔가 수평선으로 뭔가 쭉 도면을 그리다가 90도 회전시켜 가지고 뭔가 그려야 되고 그게 더 계산이 빠르고 그게 더 보기가 좋다라고 하면 그냥 도면을 눈에 보이는 상태 그대로 이렇게 회전시켜 버리는 거예요. 요거는 좀 개념이 다른데요. 가지고 있는 개체를 개체를 회전하다라는 명령으로 예를 들어 요 개체를 로테이트 명령으로 회전을 시키는 거랑 요 UCS라고 하는 요거 자체 도면 자체를 회전시키는 거랑은 좀 달라요. 왜 다르냐? 여기 보시면 왼쪽 아래에 X, Y, G 실제로는 이제 과학 시간에 배운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X, Y, G 좌표값 좌표 체계가 있잖아요. 근데 개체를 회전시키는 거는 X, Y 좌표 체계에서 개체가 X축과 Y축을 변환해 가지고 그냥 회전시켜 버리는 거고 지금 요거를 회전시키는 거는 이 좌표 체계 자체를 바꿔 버리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개념이 좀 다르다. 근데 요것도 사용할 일이 있어요. 나중에 실무 가시면 사용할 일이 있는데 또 졸업하기 전까지는 쓰실 일이 있으려나 잘 모르겠다. 근데 뭐 캐드 굉장히 잘 하시는 분들은 일찍부터 이런 것들 잘 활용해 가지고 도면 그리실 수도 있기 때문에 알아두셔라. 이런 것들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이것도 이름이 뭐더라? 이 이름이 막 다 정해놨어요. 그 자기네들이 뭐 개발할 때 여기 있다. 네네네. GUI라고 되어 있는 건 Graphic User Interface. 그 중에서 UCS, 아까 제가 말한 UCS는 User Coordinate System, 사용자 좌표계 시스템. Coordinate, 뭐 우주 영화라든지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좌표 체계를 말하는 거죠. 뭐 스타트렉, 스타워즈 이런 거 봐도 우주에 어떤 좌표를 찍어놓고 쭉 이동하잖아요. 그 코디네이트를 말하는 거예요. 그 시스템, 좌표계 시스템이다. 왼쪽 아래에 있던 걔를 회전시키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자, 그 다음 뷰 큐브라고 하는 뷰 큐브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육면체가 그냥 위에서 내려다본 큐브를 만들어 놓은 거니까 3차원의 방향 컨트롤러다. 그래서 뭐 회전시킬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뷰로 갈 수도 있고 그 아래쪽에 있던 이 이름 찾아보려고 제가 가지고 온 건데 내비게이션 바, 그래서 항해한다 그러잖아요. 내비게이터가 항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탐색 도구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냥 내비게이션 바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뭐 펜이라고 하는 손을 눌러가지고 뭔가 이렇게 이동시키는 우리 윈도우의 뷰어 같은 거 보면 이미지 크면은 막 이렇게 펜으로 이동해서 보잖아요. 근데 도면이 워낙 크기 때문에 확대, 축소, 펜 이런 기능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 펜 기능 그리고 뭐 이동 기능, 그다음 축을 기준으로 하는 회전 기능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건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단축키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게 되고 실제로 얘는 단축키가 아니라 마우스 버튼만으로 다 해결 가능한 내용들이에요. 요게. 그래서 언젠가부터 얘가 추가됐는데 왜 추가된지는 잘 모르겠어요. 마우스가 없을 때 사용을 하라고 하는 건가?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게 되어 있다. 네, 이거 제가 막 다 준비했는데 안 보면서 말씀드렸네요. 커맨드 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령어를 입력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위치를 옮긴다거나 여기 마우스 커서 위에 갖다 대면 그 창을 위로 늘리고 줄이고 하실 수 있거든요. 내가 히스토리를 얼마나 많이 볼 거냐에 따라서 위치를 바꾸시면 되고 또 모니터 크기라든지 여러 가지를 좀 고민해서 바꿔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커맨드 창 만약에 여러분들이 닫아버리실 수 있어요. 그렇죠? 닫아버리면 좀 당황스럽겠죠. 명령어 내가 입력하는 게 안 보이니까.
예, 그런 경우에 F2번 누르면 아마 커맨드 창이 다시 켜질 거예요. 커맨드 창이 꺼지면 커맨드를 입력할 수가 없으니까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F2번 누르시면 다시 켜질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에게 CAD를 친숙하게 하기 위한 인터페이스에 대한 전체 설명이었어요. 혹시 궁금한 점? 요 아래쪽에 있는 거 말씀 안 드렸는데 여기에 있는 기능들 요거는 이름이 뭐라고 돼 있지? 네, 안 나와 있네요. 요거 이름 뭐라고 지칭하는지 모르겠는데 요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작도하실 때 필요한 되게 중요한 기능들이 있는데 기능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수시로 바꿀 수 있게 해주는, 그러니까 작도의 어떤 기본 세팅 값들을 필요에 따라서 껐다 켜고 일로 갔다가 절로 갔다가 수시로 바꿀 수 있게 해주는 기능들이에요. 그래서 전부 다 작도 또는 작도에 따른 어떤 뷰, 보이는 기능들을 컨트롤하는 내용들인데 어느 하나로 딱 고정시켜 놓고 세팅 값을 저장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는 내용에 따라서 수시로 지금 여기 활성화가 되어 있는 게 켜진 거고 그렇지 않은 게 꺼진 거거든요. 껐다 켰다를 자유롭게 하시면서 작성을 해야 되는, 많이 내용을 변경하면서 작성을 하게 될 버튼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버튼들이 사실은 여기 보시면 F8번, F10번, 뭐 F9번, 7번 다 지정되어 있는데, 그쵸? 다 지정되어 있죠. 11번, F3번. 그래서 뭐 순서도 막 지멋대로고 F1, 2, 3, 4, 5, 6, 7, 8, 9도 다 지멋대로인데 저도 진짜 CAD 20년을 했지만 기억하고 있는 거는 오스냅이라고 하는 오브젝트 스냅핑 진짜 많이 쓰는 F3번이랑 그 다음에 아까 방금 누른 요 올소 모드, 직교 모드거든요. 수직으로 탁탁탁 가게 하는 F8, 그리고 폴로 트래킹, 직교에 가깝게 가면 탁 고정이 되고 아니면 나머지는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요거 사용하면서 다시 말씀을 드릴 건데 요거 3개밖에 저도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필요할 때 그냥 클릭해가지고 찾아 쓴다. 직교 모드, 그러니까 그리드 모드 이런 것들은 아예 사용하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작도하시면서 쓰면 좋지 않아요. 쓰면 안 되는 기능이거든요. 도면에 오류를 많이 일으키게 하는 기능이라서 이런 것들은 그냥 저는 없애버렸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들은 아예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뭐 요거 사용하는데 단축키 알아두면 좋고 몰라도 되고 얘는 가끔 클릭하게 되니까. 아시겠죠? 질문 있나요? 없죠? 자, 질문이 없으면 바로 그리기를 들어갈게요. 그리기 들어갈 건데 지금부터 잘 따라 해주셔야 CAD를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들 1학년 설계 기말 마감 때도 CAD로 도면을 작도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네. 제일 기본이 되는, 근간이 되는 라인부터 그려볼게요. 라인부터 그릴 건데 좀 답답한데 잠깐만요. 뭐야? 왜 이렇게 계속 느리지? 네. 라인을 그릴 건데 지금 제가 여기서부터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들 그 10점이 부과되는 과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지금 하는 것부터 여러분들이 쭉 내용을 적층해 가지고
작업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한 내용부터 도면을 저장해 놓고 다음 주에 다시 도면을 불러와서 거기서부터 작업하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건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연습해보는 내용 있잖아요. 자, 한번 그려봅시다 하는 것들은 안 해도 돼요. 그거는 그냥 그리고 지우고 해도 되거든요. 그래야지 좀 깔끔해지니까. 다만 여러분들이 그 내용이, 그 명령어가 어떤 것에 대해서 파악을 하시고 그것들을 연습해보는 연습 과제가 있거든요. 그거를 저랑 수업 시간에 같이 할 건데, 그 과제들에 대해서 여기다가 내용 표현을 쭉 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과제가 어떤 것들이냐, 그냥 샘플을 보여드리면 저랑 같이 할 건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작도 해볼 거거든요, 같이. 그래서 요거를 한번 같이 그려볼 거잖아요. 그럼 같이 그려보는 요 내용이 오늘 한 게 뭐 4개다 그러면 4개가 이렇게 있고, 내일 한 게 여기에 또 몇 개가 있고, 이렇게 몇 개가 있고 해서 쭉 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 그리고 위에서 아래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쭉 만드시면 되는데, 뭔가 이렇게 수업 덩어리별로 이렇게 보관을, 도면은 사이즈가 무한대거든요. 계속 그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파일에다가 보관을 해 두시고 다음 주에 또 열어가지고 또 오른쪽에 아니면 아래쪽에 작성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된다. 아시겠죠? 자, line이라고 했으니까 예상컨대 line 라고 하는 라인 명령을 입력하면 될 것 같잖아요. 그쵸? lin이라고 치니까 바로 커맨드가 여기 지금 마우스 커서 옆에 입력이 되면서 얘를 엔터 치는 순간 여기에다 라인 탁 뜨게 될 거거든요. 근데 라인이라고 그냥 입력하니까 라인이 포함된 모든 CAD 명령어가 추천으로 뜨죠. 그쵸? 이 기능도 언젠가부터 추가가 됐는데, 내가 정확한 명칭, 정확한 명령어의 풀네임을 몰라도 대략적으로 그 명령어가 뭐였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바로 명령어를 입력할 수 있게 이제 추천 명령어가 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라인을 다 치지 않아도 L까지만 치고 밑으로 찾아가서, 아니면 I까지만 치고 밑으로 찾아가서 화살표 키로 또는 마우스 커서로 명령어를 입력하셔도 무관합니다. 명령어를 그냥 마우스 커서로 클릭하면 명령어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라인을 그냥 다 치신다 라고 하면 그냥 치셔도 돼요. 네. 그러니까 찾아가서 마우스 클릭, 화살표로 찾아가서 엔터,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입력만 시켜주면 돼요. 자, 라인이면, 선이라고 하는 건 점과 점, 두 점 사이에 가장 짧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이잖아요. 수학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두 점을 찍으면 선이 그려지겠죠. 그쵸? 단순히 그냥 두 점만 찍으시면 선이 그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쵸? 선이 그려지죠. 지금 명령어가 내가 분명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을 그렸는데 끝나지 않았죠. 뭔가 더 그리려 그래요. 그쵸? 더 그리려 그러면 더 찍어주면 돼요. 네, 더 찍어주면 돼요. 더 찍어주면 돼요. 자, 근데 여기서 보시면 제가 이 가까이에 쭉 가져다 대니까 뭔가가 탁 하고 자석처럼 탁 붙는 느낌이 나죠. 그쵸? 그러면서 네모 박스 하나가 탁 생겼죠. 요게 이제 CAD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정확한 작도를 위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끝과 끝이 정확하게 맞도록 내가 막 줌인을 막 100배, 1000배, 만배 하지 않아도, 만배 해도 엇갈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아도 정확한 위치에 갖다 붙었다라는 거를 인지시켜주는 자석 같은 기능이 있는데, 요게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브젝트 스냅핑이라고 해서, 오브젝트가 뭐죠? 오브젝트. 그래서 요게 생략이 되어 있는 거고요. 스냅하면 탁 낚아채는 거잖아요. 그쵸? 스냅. 그쵸? 오브젝트를 낚아챈다 라고 하는 기능인 오스냅이라고 되어 있는 기능이에요. 그게 아까 어디 있다 그랬죠? 여기에 있다. 그쵸? 오브젝트 스냅 대시 오스냅 F3 이렇게 되어 있죠. 만약에 저처럼 탁 달라붙는 느낌이 안 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얘를 켜주셔야 되고, 얘를 켰는데도 불구하고 달라붙는 느낌이 안 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오브젝트 스냅핑 위에 우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우클릭을 하시면 제일 위에서부터 엔드포인트, 미드포인트, 센터, 지오메트릭 센터, 노드, 쿼드런트, 인터섹션,
expansion, insert, perpendicular, tangent, nearest, apparent intersection, parallel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 하나하나가 뭘 지칭하는지 정확히 알아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켜면 돼요. 근데 내가 여러 개를 키고 끄는데 이런 것들 하나하나 체크하기 귀찮잖아요. 그래서 요거 잘 안 쓰고요. 밑에 보시면 Object Snap Settings라고 되어 있는 항목이 있을 거예요. 얘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창이 하나 뜨죠. 여기에는 오브젝트 스냅핑 세팅뿐만이 아니라 스냅 앤 그리드, 폴러 트래킹, 3D 오브젝트 스냅핑, 다이내믹 인풋 여기 여러 가지의 설정들을 할 수 있는 드래프팅, 그리게 하기 위한 세팅 값들을 모아놓은 창들이에요. 그렇죠? 그 중에서 우리가 오브젝트 오스냅 창에서 설정 값을 켰기 때문에 그 탭으로 바로 이동을 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오브젝트 스냅핑을 켰느냐 껐느냐 하는 거는 여기에 체크박스가 되어 있는 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오른쪽에 있는 오브젝트 스냅 트래킹이라고 되어 있는 건 뭐냐? 요 옆에 있는 요 기능인데 트랙은 추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오브젝트 스냅핑이라고 하는 건 이 오브젝트에 관련된 스냅핑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오브젝트에 관련된 자, 제일 위에부터 볼게요. 엔드 포인트라고 되어 있죠. 좀 잘 보이는 거 요거. 엔드 포인트가 뭐냐?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그냥 번역하면 되겠죠. 그쵸? 끝점. 요 점과 요 점을 스냅핑 해줄 수 있게 하는 기능을 켤 거냐 끌 거냐. 자, 그 밑에 미드 포인트는 어디죠? 중심점. 중심점을 스냅핑 할 거냐 말 거냐. 자, 그리고 밑에 센터는 어떻게 돼 있죠? 얘는 폴리건이 아니니까 센터가 없겠죠. 그러면 뭐 요 램프의 원이라고 칠게요. 이렇게 되어 있는 요 원을 보시면 요 원은 중심점이 있죠. 원을 작동하는 방법, 원의 정의가 어떻게 되죠? 한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이 원이죠. 수학으로. 그래서 그 한 점이 중심점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원을 그릴 때 컴파스로 중심점을 찍고 돌려버리잖아요. 그래서 요 점, 내가 원에 대한 선이 있는데 이 중심점을 스냅핑 할 거냐 말 거냐. 그쵸? 자, 그 다음 밑에 Geometric Center는 뭐냐? Geometry라고 하는 거는 폴리건, 그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 원 이거 말고 그냥 되게 이상하게 생긴 Geometry가 있어요. 예를 들면 사다리꼴 같은 뭐 그런 게 뭐가 있을까? 근데 요 논문도 Geometry죠. 그쵸? 직사각형이니까 얘의 센터는 어디냐? 요렇게 있고 요렇게 이은 점이 센터가 되잖아요. 그쵸? 이런 지오메트리컬 센터를 자동으로 잡아주는 스냅핑 기능. 그쵸? 그 다음에 그 아래 노드라고 되어 있는 건 뭐냐면 노드점은 포인트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작도할 때 점을 찍는 일은 잘 없는데요. 가끔 이제 뭐 주석을 달거나 아니면 진짜 포인트를 찍어가지고 표시를 해놓을 때가 있어요. 뭐 디바이드를 한다거나 선을 이렇게 쪼갤 때 그러면 그 포인트 점 한 점을 픽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근데 요 노드점이 오스냅이 안 켜져 있으면 점은 선택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 노드점. 그 다음 밑에 쿼드런트는 뭐죠? 4분점이니까 아까 원으로 봤을 때 요 원으로 봤을 때 여기 12시, 3시, 6시 요게 쿼드런트 점이죠. 그쵸? 네. 요렇게 선택할 수 있느냐 없느냐. 자, 그 다음에 인터섹션은 교차하다니까 두 개의 선이 이렇게 교차했을 때 교차점을 선택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죠? 그 다음에 익스텐션은 확장점인데 얘를 이렇게 안 붙어 있잖아요. 안 붙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얘가 이렇게 쭉 가면은 얘랑 만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쭉 가면 만나는 점, 확장점 찍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인서션은 그 삽입 포인트인데 뭐 예를 들면은 어떤 우리 블럭이라고 하는 건 요 개체랑 요 개체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하나로 이동시키고 하나로 편집할 수 있게 만드는 기능이 있거든요. 나중에 해볼 건데 그 블록의 기준점이 있어요. 이 블록의 중심, 이 블록의 기준이 되는 점을 어디로 잡을 거냐라는 걸 내가 지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기준점을 어디에다가 인서트 할 거냐, 인서트 점을 선택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그 아래에 perpendicular라고 하는 거는 이제 수직점.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요거는 제가 손이 3개가 있어야 되는데 요 점 끝에서부터 여기까지 직선을 그을 거예요. 얘 연장점 말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을 그을 건데 요 꼭지점에서 시작해서 여기로 그을 때 수직이 되게 딱 긋고 싶을 때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딱 이렇게. 그러면 저 옵션이 켜져 있으면 시작점을 얘로 잡고 쭉 갔을 때 이렇게 직각 표시가 떠요. 그러면 그 수직 점으로 내가 딱 찍을 수 있겠죠. 그게 퍼펜디큘러 옵션. 일단 탄젠트라고 하는 거는 우리 변화하는 곡률 있죠. 곡률. 그 변곡점을 잡아내는 스냅핑. 일단 nearest라고 하는 거는 근사점이라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개체에 어디든 다 찍을 수 있어요. 개체 위에 어디든. 그러니까 끝점도 포함이 되고요. 당연히 중심점도 포함이 되고요. 그 이외의 점은 원래 선택이 안 되거든요. 여기가 끝점이고 여기가 중심점이면 여기 어딘가는 원래 클릭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하고 싶어도. 근데 내가 꼭 중심점과 끝점에서부터 시작하는 뭔가를 그리고 싶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새로운 뭔가를 그릴 때 단지 얘랑 만나기만 하면 돼. 시작할 때. 그러면 근사점이라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어디든 클릭을 할 수 있게 nearest라는 옵션을 켜고 끌 수 있다. 근데 저 옵션은 조금 주의해야 되는 게요. 어디든 클릭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미드포인트를 정확하게 잡아야 되는데 실수로 nearest가 켜져 있어서 미드포인트 살짝 옆을 찍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있어요. 도면 작도하실 때. 그래서 저 옵션은 필요할 때 껐다 켰다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지만 저는 귀찮아서 그냥 잘 보고 자세히 보고 작도를 합니다. 항상. 밑에 appearance intersection, 뭐 명확한 교차점이라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여러분들도 모르셔도 돼요. 아시겠죠? 패러렐은 수평선이니까 내가 어떤 점과 점을 지난 선이 있고 요 점에서부터 시작되는 수평선을 그릴 건데 그 각도를 정확하게 쭉 그려주면서 다음 점을 찍을 수 있게 해주는 옵션. 요것도 몰라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나중에 더 좋은 offset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 기능을 사용할 일이 아예 없을 겁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켜둔 게 있고 꺼둔 게 있죠. 그쵸? 켜둔 게 있고 꺼둔 게 있죠. 켜둔 것들은 되게 많이 사용하고 그래도 종종 사용하는 것들은 제가 켜놨고요. 그래도 종종이라고 하는 건 뭐냐? 센터, geometrical center, node, quadrant, nearest. 얘는 2차적인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무조건 여러분들이 작도하실 때 항상 켜놔야 되는 건 뭐냐? endpoint, midpoint, perpendicular, intersection. 요거는 그냥 CAD를 켜는 순간부터 항상 켜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오스냅점이 없이는 여러분들이 작도를 아예 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가끔 저도 진짜 일이 바쁘고 귀찮으면 가끔 이제 CAD의 오류로 X키를 누르면 이 스냅핑 옵션이 켜고 꺼지는 게 아니라 이 스냅핑의 체크들이 전부 꺼지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일종의 이제 그 크래시 같은 건데 종종 발생해요. 그러면 내가 지금 바빠 죽겠는데 원하는 것들을 체크하고 OK를 누르기가 너무 바빠요. 그래서 그때는 가끔 제가 Select All 눌러서 OK를 누를 때 있거든요. 그럼 전부 다 켜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할 때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껐다 켰다 하면서 작성을 하셔라. 그래서 제가 무슨 기능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천천히 설명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갖다 붙게 될 거다 이제. 자, 다 끝났죠?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리려고 하죠? 그럼 또 그려도 되고요. 진짜로 내가 명령이 전부 다 끝났어요. 그러면 끝났다는 걸 컴퓨터한테 인식시켜줘야 돼요. 클릭하는 건 내가 찍고 넘어가는 다음 점이고요. 내가 이 명령이 종료됐어 라는 표시는 컴퓨터한테 두 가지로 할 수가 있는데요. 엔터키를 누르거나 ESC를 누르거나. 근데 엔터키는 스페이스바로 대체가 된다라고 했으니까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나는 명령을 끝내겠다라고 하는 표시고요. ESC를 누르면 나는 그만하겠다, 나 빠져나갈래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뭘 누르셔도 무방한데 그냥 스페이스바를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앞으로도 누르시게 될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열심히 그렸는데 지금 이 선들을 하나씩 선택을 해보면요. 여기서부터 좀 알려드릴게요. 자, 선택은 마우스 왼쪽 클릭이고요. 클릭하면 선택이 됩니다. 그쵸? 저보다 이 사각형의 크기가 작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좀 크게 해놨죠. 강의를 위해서 여러분들 잘 보이게 하려고 크게 해놓은 거고요. 저 또한 그냥 작은 거보단 큰 게
내가 어디를 정확히 선택했는지 알게 돼서 정확하게 선택된 게 눈에 보여서 저는 좀 크게 세팅을 해 놓는 편이에요. 이거 바꾸는 것도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자, 선택하면 선택이고, 선택 해제한다 ESC, 선택, 선택 해제, 선택, 선택 해제. 됐죠? 자, 그러면 여러 개 선택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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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 됐죠? 자, 만약에 하나만 빼고 싶어요. 컨트롤 클릭하면 빠집니다. 아이고, 컨트롤 클릭이 아니라 시프트 클릭, 죄송해요. 시프트 클릭하면 빠져요. 근데 이게 왜 제가 헷갈렸냐면, 라이노라는 프로그램은요, 선택, 선택, 선택을 클릭, 클릭, 클릭으로 넘어가지 않고요. 물론 클릭, 클릭, 클릭으로 넘어가지나?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라이노는 플러스는 시프트고 마이너스는 컨트롤이에요. 그게 정해져 있어요. 스케치업이란 프로그램도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스케치업은 좀 다른 게 시프트로 추가를 할 수도 있고 시프트로 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프트는 중복된 기능이고 빼기만 할 때는 컨트롤을 누르고 이렇게 좀 분할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헷갈리는 이유가 스케치업이란 프로그램, 라이노라는 프로그램, 캐드라는 프로그램의 개발 회사가 달라요. 그래서 이 기능들을 다르게 부여를 해놨어요. 자기들 편한 대로. 캐드는 선택은 무조건 계속 클릭하면 선택으로 넘어가요. 근데 내가 잘못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근데 빼고 싶으면 Shift를 누르고 빼시면 된다. 다시 다 처음부터 선택하실 필요 없이.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인 클릭이 아니라 드래그를 배울 건데요. 드래그 선택을 배울 거예요. 캐드의 기본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자, 내가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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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 4번 했던 걸 너무 귀찮아요. 그리고 이 위에 커서를 갖다 대기도 귀찮아요. 그러면 4개를 한 번에 선택하고 싶을 때가 있겠죠? 그쵸? 그랬을 때 어떻게 하느냐? 자, 한 점을 찍고 다음 점을 찍어서 사각형을 만들 건데요.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게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방향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화면 기준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사각형, 직사각형을 만들 건데, 직사각형의 정의에서부터 아시다시피 직사각형을 그리려면 한 점을 찍고 그 대각선 점을 찍으면 대각선 점의 x, y 좌표를 계산해 가지고 사각형을 그려주잖아요. 그쵸? 네, 이렇게. 나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구나. 네, 이렇게. 그쵸? 이렇게 사각형 그려주잖아요. 직사각형을 만들 건데 그 직사각형이 내가 선택하고자 하는 개체를 전부 포함하도록 점을 찍어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화면에서 어디에서부터 왼쪽 점을 찍어야 될까요? 왼쪽 위 또는 왼쪽 아래에서 찍어야겠죠? 이 사각형의 바깥쪽에 있는 어딘가에서. 그쵸? 저는 왼쪽 위를 찍어 볼게요. 자, 찍고 갑니다. 자, 갔을 때 뭔가 가상의 사각형이 그려지기 시작하죠. 그려지고 이 가상의 사각형이 지금 어떻게 했을 때 선택이 되는지를 한번 볼까요? 사각형이 요 개체 선 하나 둘 셋 4개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지금 다 붙어 있지만 각각 4개의 개체가 끝과 끝이 만나 있는 상태예요. 왼쪽에서 그린 사각형은요, 이 사각형에 개체 전체가 다 들어오기 시작하면 선택이 될 거라는 활성화가 돼요. 보이시죠? 자, 그 아래쪽 포함시키니까 활성화 됐죠? 그러면 더 내려와 보면, 자, 4개가 모두 다 포함이 되는 순간 모두가 다 선택될 거라고 뭔가 깜빡깜빡 거리듯이 표현이 됐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요 개체의 모두를 선택한다 해서 이 끝에서 반대쪽 끝까지를 선택한다. 요게 선택 방법 하나예요. 자, 그러면 왼쪽 아래에서부터 출발해도 되겠죠? 그렇죠? 요렇게 이 기능을 사용해서 일부 선택을 할 수도 있겠죠. 내가 이 개체만 선택하고 싶은데 정확하게 내가 여기를 클릭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요렇게 선택하시면 된다. 요렇게. 자, 요거 2개만 선택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요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거꾸로 요거 2개만 선택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해되죠? 모든 건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속도가 달라지니까 이걸 많이 연습하셔야 되고, 자, 우리가 시작을 어디서부터 했죠?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했죠. 자, 주의해야 될 점이 오른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왼쪽으로 가는 건 방법이 달라요. 한번 해볼게요. 오른쪽에서부터 클릭하고 왼쪽으로 넘어갑니다.
자, 오른쪽으로 클릭하고 왼쪽으로 갔을 때, 자, 아까는 어떤 개체가 사각형에 전부 들어왔을 때 두꺼워지는 활성화 상태를 눈으로 보셨죠. 근데 왼쪽에서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면 쭉 갑니다. 갔을 때 자, 어떻게 됐죠? 굉장히 일부가 선택됐는데 일부가 선택됐음에도 불구하고 활성화가 됐죠. 그쵸? 그 아래쪽 가볼게요. 그죠? 그쵸? 자, 그래서 오른쪽에서 왼쪽은 전체가 포함이 돼야지 선택이 되는 거고요. 아,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은 그 어떤 개체의 굉장히 일부분만 포함이 돼도 선택이 돼요. 차이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이 개체만, 이 두 개의 개체만 선택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클릭하는 방법이 있는데 내가 마우스를 많이 써야 되잖아요. 그쵸? 네, 많이 써야 되잖아요. FPS 게임으로 따지면 내가 되게 비효율적인 무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요거 두 개만 선택하고 싶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죠? 세 개 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개 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쵸? 요거 두 개만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항상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아래는 상관없어요. 이렇게. 요거 두 개만 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쵸? 이해되시죠? 요게 캐드를 빠르게 할 수 있는 약간 기본이 되는 오른손 동작이니까 요거는 많이 해보시고 좀 익숙해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선택 툴을 알려드린 거고 ESC 누르고, 자, 내가 만약에 확대하고 싶어요. 그럼 확대 축소는 여러분들 뭐 다른 프로그램이나 게임에서도 많이 경험했으니까 뭐로 하면 되죠? 마우스 휠을 위로 하면 당겨지고요. 마우스 휠을 아래로 하면 축소가 되고, 네, 확대 축소. 자, 그 다음에 펜이라고 하는 손 모양, 손바닥 모양이 가서 이렇게 미는 거 있죠? 예, 우리 그 뷰어에서 보는 화면 미는 거, 그거는 뭘로 하면 되냐? 마우스 휠을 클릭하시면 손바닥 모양이 하나 딱 뜰 거예요. 그쵸? 휠을 클릭하신 상태에서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 돼요. 마우스로 움직이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확대, 마우스 이동, 축소, 확대, 이동, 축소, 이런 것들 자연스럽게 많이 해보시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오른쪽 버튼은 작동할 때 쓰는 버튼은 아니에요. 오른쪽 버튼을 하면 최근에 내가 사용했던 버튼이 제일 먼저 뜨고, 나머지 것들은 좀 부가적으로 뭔가 수정을 하거나 부가적인 기능들인데, 여기 있는 기능들을 다 그냥 여러분들 평소에 사용하실 때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쵸? 줌, 펜, 그 다음에 뭐 셀렉트, 선택하는 거, 그 다음에 옵션 창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되게 세부적으로 뭔가를 바꾸는 건데, 이런 것들 여러분들 사용하실 일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캐드에서 마우스 우측 버튼의 클릭은 별로 의미가 없다, 할 일이 잘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휠, 드래그, 휠 클릭, 왼쪽 버튼, 이렇게 다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여기서 제가 분명히 선을 쭉 이어서 그렸는데 하나, 둘, 셋, 그러니까 하나의 명령어를 입력하고 네 개의 개체를 그렸잖아요. 하나의 명령어를 입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이 이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개체가 따로따로 인식이 되고 있죠. 네 개의 개체가 되었죠. 요게 이제 라인이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건축과를 다니시면서 선을 그린다라고 하시면 라인이라는 명령어를 쓰실 일은 아예 없을 거예요. 그래서 잊어버리셔도 돼요. 자, 그러면 무엇을 그릴 거냐? 여기 보시면 라인은 폴리라인으로 대체를 한다 라고 제가 적어 놨어요. 폴리라고 하는 뜻이 뭐죠? 우리 뭐죠? 브루마블이 영어로 독과점이었는데 그게 폴리로 되는 게임이죠. 그쵸? 라인이
여러 개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CAD는 뭐라고 지칭하냐면 폴리라인이라고 안 하고 P라인이라고 지칭을 해요. P라인. 그래서 저 처음에 입사했을 때 그 한국은 이제 L 발음을 잘 안 하잖아요. 원래 L 발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P라인이라는 거예요. P라인이 아니라. 그래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야. P라인이라고 하니까 뭔가 좀 무섭고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가지고 저도 이제 요거를 제대로 배운 적이 없어서 맨날 라인으로 이렇게 그리다가 P라인으로 그려야 된다. 그거를 이제 폴리라인이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P라인으로 줄여서 쓴다는 개념을 제가 몰랐던 거예요. 그 개념이 이제 CAD에서는 P라인으로 부른다. 그래서 폴리라인으로 부르지 않고 그냥 P라인이다 라고 하면 폴리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명령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P라인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그쵸? P라인으로 되어 있어. 네. 근데 얘가 뭐냐면 한번 해볼게요. 클릭하고 제가 비슷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옆에다가. 자, 똑같은 방식으로 그렸죠. 자, 근데 개체가 하나, 둘, 셋, 네 개였는데 P라인으로 그리는 개체, P라인은 어떻게 되죠? 한 번에 그린 개체는 하나로 인식이 돼요. 엔티티가 하나예요. 왜 근데 건축에서는 P라인으로 그릴까요? 왜 그럴까? 네, 당연히 알기 어려운데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아직 작도를 모르시니까 건축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모든 제품도 그렇지만 두께가 있잖아요. 우리는 머티리얼을 사용해 가지고 실제로 뭔가를 지으려면 아무리 얇은 재료 사실 이제 이 그 용지 재료에도 두께가 있어요. 0. 몇몇 밀리미터. 근데 그거는 두께로 표현 안 하고 면적당 그램으로 표현하죠. 이제 너무 얇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건축 재료들은 밀리미터로 했을 때 30이라든지 50이라든지 100이라든지 170이라든지 어떤 제품이 공장에서부터 나오는 두께가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것들이라고 하더라도 콘크리트 벽체 구조적으로 안전하려면 200mm를 쳐야 된다. 300mm를 쳐야 된다라고 하는 걸 구조사무실에서 검토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도면을 그릴 때 실제로 이렇게 그려가지고 시공 현장에 내보내면 시공한 사람이 벽체의 위치는 알겠는데 도대체 이 벽체가 어느 정도 두께야? 라고 이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반드시 건축에서는 어떤 재료의 모든 재료의 두께가 표현이 되어 있어야 돼요. 실시 설계 도면이 복잡한 이유는 그 컴포지션, 벽체부터 해서 내부 마감재, 외부 마감재에 대한 모든 컴포지션이 두께가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선들이 너무 많아서 복잡해 보이는 거예요. 그 말은 지금 얘가 벽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 벽체에 두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벽체에 두께를 주려면 예를 들어 두께를 주는 명령어, offset이라는 명령어가 있는데 제가 그냥 여러분들 아직 배우지 않았으니까 한번 예시를 들어 보여드리면 자, 300이라는 두께, 벽체의 두께 30cm를 줄 거예요. 근데 그냥 라인으로 벽체의 두께를 주면요 이렇게 되죠. 만약에 내가 안쪽으로 벽체 두께를 준다 이렇게 됐죠. 그쵸? 벽체의 두께를 줄 때 카피가 아닌 이유는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쵸? 왜 카피의 명령을 사용하면 안 되냐. 벽체의 두께를 줄 때 내가 벽체 두께가 300이라 그래서 여기 오른쪽으로 300만큼 두께를 주면 이렇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 얘는 300인데 얘는 아니잖아요. 그쵸? 중첩이 된 거지 두께가 생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카피가 아니라 두께 주기 명령어를 써야 되는데 그 명령어를 사용하다 보면 이렇게 된다고요. 그럼 어떻게 된 거죠? 실제 얘가 중심선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벽체가 터졌죠. 그리고 어딘가는 겹쳐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수정하기 위한 노력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시간을 써야 된다고요. 이렇게 귀찮게. 그쵸? 그래서 요 과정이 번거롭고 귀찮기 때문에 하나로 이어져 있다면 어떨까? 그쵸? 하나로 이어져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터져 있거나
중첩되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고 하나의 닫혀진 폐곡선으로 모델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P라인으로 그리는 건데 이것이 뭔지 모르니까 그거는 차차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앞으로 그냥 여러분들이 뭔가를 작도하신다, 나 선을 그릴 거야 라고 하면 무조건 그냥 P라인으로 그리세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놨냐, 이 P라인을 단축키 그냥 L로 바꿔놨어요. PL로 안하고. 제일 처음에 이것도 선배님들이나 이제 어떤 분들 가르쳐 주실 때 라인은 라인이고 P라인은 PL로 쓴다 했는데 PL 클릭하기가 너무 귀찮은 거야. PL 엔터, PL 엔터 하기가. 그래서 그냥 저는 이걸 라인으로 바꿔버렸고요. 가끔 이제 P라인을 라인화, 붙어있는 선들을 떨어뜨려 놔야 될 때가 있어요. 요거를 각각의 개체로 인식시켜 놔야 될 때가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explode, 폭파시키다는 명령어로 다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모든 선을 P라인으로 일단 그립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삭제하기는 선택한 개체를 그냥 딜리트 누르셔도 되고요. 근데 말 그대로 딜리트는 어떤 명령어 자체가 하나의 버튼으로 존재하는 거라서 그 딜리트 버튼으로 계속 손이 가야 되죠. 그쵸? 그래서 실제로 CAD에서는 딜리트 버튼보다 지우다 라는 여기 erase, 지우개 이 단축키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저는 이 단축키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 엔터 누르면 이 엔터, erase 엔터, erase 하겠다를 입력한 거예요. 그럼 항상 컴퓨터가 물어보겠죠. erase 할 거야 하면 뭘 물어보죠? 뭐를? 이럴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나 이거 선택하니까 흐릿해졌죠. 지울 거야. 선택됐죠? 그러면 입력시켜줘야겠죠. input 뭐죠? 스페이스바. 자, 보셨다시피 erase 뭐를 이거 지울 거야. erase 이거 지울 거야 라고 해도 되고요. 이거를 거꾸로 erase 할 거야 라고 입력해도 되겠죠. 나 먼저 선택부터 했어. 그 다음에 저는 이를 erase로 바꿔놨으니까 이 엔터 치면 똑같이 삭제가 돼요. 그래서 선택부터 하고 명령어 입력하느냐, 명령어 입력하고 선택하느냐, 자유인데 여러분들 편한 대로 상황에 따라 좀 달라요. 항상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습관 들이세요 라고 말하긴 좀 애매한 게 저도 섞었을 때가 많거든요. 선택부터 다 하고 명령어 입력할 때도 있고 거꾸로 할 때도 있으니까 뭐로 해도 상관없는데 상황에 따라서 바꿔 쓰시면 되겠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좌표 체계 적어 드릴게요. 좌표 시스템이 있는데 첫 번째가 절대좌표, 두 번째가 상대좌표. 계속 영어로 쓰고 있으니까 absolute coordinate, 두 번째가 상대좌표니까 relative coordinate, 그 다음에 마지막이 polar coordinate 해서 극좌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절대좌표, 상대좌표, 극좌표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 좌표 시스템은 여러분들이 처음에 도면을 접근하실 때는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나중에는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 하지만 여기 보이는 relative 상대좌표 시스템은 여러분들이 몰라도 앞으로 항상 사용하고 있는, 나도 모르게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이 상대좌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일단 상대좌표가 그래서 뭔지 알아야 되니까 이 좌표가 각각이 뭐를 의미하는지는 알아야겠죠. 그쵸? 그래서 자, absolute coordinate는 뭐냐면 지금 보시면 이 CAD를 처음 켰을 때 X, Y가 교차하는 UCS 시스템, User 아까 뭐라 그랬죠? 뭐라고 했더라? User Coordinate System. 예. 요게 존재하니까 요거의 교차점, 우리 X축과 Y축이 교차하는 게 0,0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쭉 가는 건데 딱 요 점이 0,0이에요. 그러면
여기를 기준으로 숫자가 1, 2, 3, 4, 5, 6, 7, 8, 9 쭉 써져 있겠죠. 그쵸? 이 스케일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요런 좌표 시스템, 얘를 기준으로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을 구축하고 있는 시스템이 절대 좌표예요. 자, 그럼 상대 좌표는 뭐냐? 상대적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가 있어야지 그 다음 게 상대적으로 존재할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상대 좌표는 반드시 하나가 먼저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걔에서부터 x축으로 얼마, y축으로 얼마를 입력하게 해주는 게 상대 좌표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극좌표 polar coordinate는 뭐냐? 얘도 마찬가지로 상대 좌표의 일종인데, 일반적인 상대 좌표는 하나를 찍어 놓고 x축으로 얼마, y축으로 얼마를 갖다면, 극좌표는 하나의 점을 찍어 놓고 몇 도로 얼만큼 가라 라고 지정하는 게 극좌표예요. 이해되시죠? 몇 도의 각도로 얼만큼 쏴라 라고 하는 게 극좌표다. 그래서 요 좌표 시스템 3개를 사용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든 그려나갈 수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같이 하는 연습 과제를 같이 해보면서 요거를 이제 기록해 나가셔야 되는데, 일단은 여러분이 좌표 시스템대로 그려보시고 저는 왜 상대 좌표밖에 사용하지 않는지 그것도 제가 그리는 방법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절대좌표부터 알아봐야 되니까, 잠시만요. 자, 그러면 0,0에서부터 출발을 한다 그러면 똑같이 폴리라인 그릴 거예요. 명령어를 먼저 입력을 해야겠죠. 폴리라인 입력하시고 시작점을 찍으라고 나왔었잖아요. 그쵸? 시작점을 찍을 건데 시작점을 0,0으로 찍어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지금 마우스창에 뭐라고 나오냐면 specify starting point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스타팅 포인트를 찍으라고 하는 건데, 지금 제가 가고 있는 좌표에 이동하고 있는 좌표 값이 실시간으로 변하면서 요 창 두 개에서 x축, y축 값을 보여주고 있죠. 그쵸? 근데 이거 다 필요 없이 나 0,0에서 할 거야 라고 하면 그냥 입력해 주시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되죠? 0,0 이렇게. 그리고 입력은 뭐죠? 스페이스바. 됐죠? 0,0으로 갔죠? 그쵸? 네, 여기 왔네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수학 시간에 한 것처럼 똑같이 그 다음 점을 찍을 건데, 내가 클릭하지 않고 그 다음 점의 위치를 한번 지정해 볼게요. 그 다음 점은 x축으로 100만큼 가고 y축으로 이동하지 않는 100,0점으로 간다. 그러면 똑같이 어떻게 하면 돼요? 100,0 엔터. 갖다 붙었죠. 자, 지금 이렇게 갖다 붙었는데 누군가는 저처럼 굉장히 줌아웃 돼 있어서, 이렇게 돼 있어서 100,0으로 이동했더니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시는 분들은 너무 바깥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전지적 시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주민에서 들어가면 네, 이렇게 100,0 지점으로 이동했을 겁니다. 분명히. 아니면 누군가는 너무 100,0 했는데 선이 보이질 않아요. 무한대로 이동한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바깥으로 줌아웃 해가지고 위치를 좀 파악을 해보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절대좌표는 쉽죠. y축으로 x축으로는 이동하지 않고 y축으로 70만큼 가겠다.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서 x축으로 이동하지 않고 y축으로 70만큼 가겠다. 뭐 입력해야 되죠? 여러분들이 이제 수학 시간에 배운 것처럼 극좌표의 각도는 중요한 게 어디가 0이죠? 여기를 0으로 시작하죠. 라인. 제가 언제부터 녹화 일시정지 눌러놨는지 모르겠는데 꽤 오랫동안 녹화가 안 되고 있었네. 제가 여러분들 이름 부를 때 잠깐 중지를 하는데 다시 켜는 걸 계속 까먹어가지고. 네.
어쨌든 동영상을 위해서 제가 좀 요약을 다시 해드리면 절대좌표, 상대좌표, 극좌표 수치를 XY 입력하는 거, 골뱅이 XY 입력하는 거, 오른쪽으로 열린 꺽쇠 수치 입력, 오른쪽으로 열린 꺽쇠 각도 입력하는 거 모두 다 방법은 다르지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찾아서 그려갈 수 있는 툴 중에 하나고, 지금 그리는 이 방법도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사실 작성하시면 되죠. 그리고 더 편한 방법은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거 작성하고 같이 하면서 알려드릴 건데, 일단은 스스로 해보시고 고민하신 다음에 제가 알려드리는 게 조금 더 기억에 오래 남을 테니까 그렇게 하는 시간을 제가 충분히 드릴 거고, 다시 녹화 때문에 말씀드리면 첫 주자부터 0,0에서부터 시작해서 위쪽으로 쭉 적층해서 연습 과제들 작성해 주시고, 그 다음 주차 내용들을 우측으로 쭉 이동해 가면서 한 파일에다가 계속 저장을 해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요거는 말씀 안 드렸는데, 저장하는 건 똑같이 컨트롤 S거든요. 컨트롤 S인데 잠깐 화면을 넘어가 보면 컨트롤 S 누르면 저장을 하는 창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컨트롤 S, 그쵸? 그래서 컨트롤 S 눌러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제 파일 이름을 지정해서 저장하시면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 오토캐드 2010 버전으로 저장이 되게 되어 있죠. 요 세팅 값을 제가 작업할 시간 연장해 드릴 테니까 요거 잠깐 봅시다. 요 세팅 값을 2010년으로 제가 맞춰 놓은 이유는 오토캐드를 진짜 수많은 회사에서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수많은 회사가 항상 최신 버전의 오토캐드 프로그램을 사용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도면을 그리는데 그렇게 많은 기능들이 필요 없거든요. 딱 정해진 기능만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준점을 2010년, 무려 12년 전이지만 저 도면, 저 프로그램 세트 가지고도 전부 도면을 완성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가장 많이 배포가 되고 업데이트된 시점이 2010년 기준으로 저장을 해놓는 걸 저도 추천을 드리고요. 여러분들도 반드시 2010년으로 저장을 하세요. 근데 내가 저장할 때마다 2010년으로 이걸 바꾸기가 귀찮잖아요. 너무 귀찮단 말이야. 버전이 이렇게 많은데. 예? 그쵸? 그래서 요거를 설정을 변경해 둘 수 있는 창이 있어요. 그게 옵션즈라고 하는, 여기 보이시죠? 옵션즈, 옵션들, 옵션 S라고 하는 명령어를 입력해 보시면 옵션즈 하면 요 창이 뜰 건데요. 그게 아까 뭐였냐면 우클릭했을 때 제일 아래쪽에 있던 옵션즈, 요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이렇게 창이 하나 뜰 건데, 세 번째 탭인 Open and Save라고 되어 있는데 가보시면 제일 위쪽에 Save as 드롭다운 되게 되어 있죠. 그쵸? 여기에 오토캐드 2010 드로잉 해가지고 지정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지정을 한 거겠죠. 여러분들도 다 이렇게 바꿔 두십시오. 여러분들 학교에 있는 컴퓨터가 뭘 깔려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최신 버전 깔려 있을 거예요. 교육용이니까. 그렇지 않고 뭐 여러 군데 뭐 공대 컴퓨터라든지 컴퓨터실 많잖아요. 근데 옛날 버전 깔려 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게 막 후진 게 아니라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2007 버전도 그렇고 괜찮기 때문에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2010 버전 이걸로 변경을 해 두세요. 그리고 그냥 간략히 또 설명드린 바로 밑에 있으니까 오토세이브라고 있죠. 백업 파일 저장해 놓는 건데 자동으로 지금 5분 단위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 세팅이 5분인데 여러분들은 손이 느려서 괜찮아요. 5분 단위가.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오래 해서 진짜 손이 빠르거든요. 캐드를 빠르게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5분 사이에 작업을 너무 많이 해. 그래서 이 5분이 짧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 오토 세이브를 할 때 세이브를 하는 시점에 뭔가 이렇게 프로그램이 약간 살짝 멈추면서 저장되잖아요. 물론 사양에 따라 다르지만 그게 싫어서 5분으로 그냥 두시는 분도 있긴 한데, 저는 중요한 작업할 때는 이 수치를 조금 더 줄여서 작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그것까지만 알려드릴게요. 일단 이걸로 변경해 두시라. 그리고 반드시 어플라이 또는 OK를 눌러야지 변경 적용되겠죠. 자, 그 다음 다시 컨트롤 S 누른 다음에 여러분들 원하시는 이름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요거는 과제로 제출하셔야 되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파일 이름을 지정을 해 드릴게요. 파일 이름은 여러분들 학번 밑줄 이름, 학번 밑줄 이름으로 지정을 해주세요. 학번 풀로 입력하시고 밑줄 이름. 그래서 요거를 잘 바탕화면이든 어떤 여러분들 수업 그 폴더든 잘 넣어 두셨다가
매주 열어가지고 여기다가 다시 작업하고 하실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시간 제가 다 잡아먹었네요. 19분이니까 25분, 6분 드릴게요. 6분 더 드릴 테니까 요거 일단 완성해 보십시오. 네. 자, 저는 약간 깔끔증이 있으니까 왼쪽 라인을 맞춰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게요. 여기서부터. 자, 아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녹화가 안 됐으니까 폴러 코디네이션이나, 그러니까 폴러 트래킹이나 올소 모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쓰셔가지고 그리시는데, 방향을 정확히 지정해서 우측 방향으로 가겠다. 딱 고정이 됐죠? 고정됐을 때 150 입력하시고, 자, 위로 20. 지금은 저는 어떻게 되어 있냐, 왼쪽은 마우스 클릭하고 오른쪽 숫자 패드에 지금 가 있어요. 20. 숫자 패드 오른쪽에 엔터가 있잖아요. 그쵸? 엔터. 그 다음에 거꾸로 40. 다시 위로 50. 거꾸로 25. 밑으로 15. 다시 10. 15. 40. 15. 10. 15. 25. 50. 40.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이건 지워버릴게요. 네. 됐죠? 얘도 한번 해볼게요. 25. 잘못 그렸죠? 하나를 잘못 그렸을 때 취소하는 방법, undo라고 해서 undo 하지 않겠다. u 엔터 치면 전으로 돌아갑니다. 아시겠죠? u 엔터 전으로 돌아가요. 자, 여기서 다시 잘못 그렸으니까 25. 다시 25. 100. 네, 이런 경우에는 올소 모드를 켜놓고 하는 게 훨씬 정확하겠네요. 그다음 안쪽에 지금 보면 안쪽에 사각형이 하나 더 있는데, 이 사각형의 기준점이 제시가 되어 있죠. 여기에서부터 20 떨어뜨려서 뭔가를 그려라 라고 되어 있죠. 그쵸? 여기서부터 20, 여기서부터 25. 그러면 이 점이 이 선에서부터 20, 이 선에서부터 20만큼 간 지점의 어딘가에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쵸?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정확한 점을 찾아가지고 찍은 다음에 돌려버리는 방법, 또는 일단 그려놓고 이 그린 개체를 정확한 곳에 위치시키는 방법, 두 가지가 있겠죠. 이해됩니까? 뭐로 돼도 좋은데 저는 정확한 곳에서부터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20, 22 상대 좌표잖아요. 어디에서부터? 여기서부터 20, 여기서부터 20. 그쵸? 여기서부터 20, 여기서부터 20. 엔터 칠게요. 이 점에서부터 시작하자는 거예요. 나중에 지우면 되니까 얘는. 그러면 다시 라인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25, 20. 아이, 또 계산하게 해놨네. 얼마죠? 아, 계산 아니구나. 60, 20, 25,
15 25 20 60 25 뭔가 잘못 그렸는데? 뭐가 잘못 그려졌나? 25 10 20 네, 이게 잘못 그려졌네요. 중간에 잘못 그려가지고 잘못된 건 그냥 저는 빨리 수정을 했습니다. 수정하는 방법은 여러분들 쭉 배우시면 나중에 알게 되실 스트레치 기능인데 오늘 하진 않을 거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저처럼 지금 잘못 그렸다 라고 하시면 언두 하셔가지고 다시 그려주시면 돼요. 일단은 무식하게 좀 그렇게 지정을 할게요. 자, 요거까지 그리고 오늘 수업 끝날 건데 같이 한번 해봅시다. 똑같이 자, 여기서부터 출발할게요. 얘를 그릴 건데 이 오른쪽은 왼쪽에 있는 건 이걸 그리기 위해서 얘를 먼저 그리는 게 낫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순서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250에 180 그쵸? 네, 언제 저를 부르셨죠? 아, 그리고 있는 자료 수치 요 밑에 거 요 밑에 거요. 지금 요 수치 자료 제가 전부 업로드 해드릴 거거든요. 업로드 해드릴 거니까 저를 못 따라오신 분들은 파일 열어가지고 완성시켜 주시면 돼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급하게 하느냐, 여러분들도 너무 늦게 수업 마치면 좋지 않으니까 시간을 너무 많이 끈 것 같아서 빨리 넘어갔는데 일단 요거 띄워드리면 되나요? 아니면 요거? 요거? 반응이 요거? 네, 잠깐만 기다릴게요. 지금 그리는 방법은요, 물론 제가 이제 폴러 트래킹으로 좀 쉽게 그린다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리는 방법 중에서 가장 좀 기본적이고 소위 말해 좀 무식하게 그리고 있는 거예요. 되게 정직하게, 무식하다기보다는 나중에는 더 쉽고 빠르게 그릴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지금 그리고 있는 거 보면 좌우 대칭이잖아요. 좌우 대칭인 경우에는 반쪽만 그려놓고 미러 이미지 써도 되고, 안쪽 그릴 때 오프셋 써도 되나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프셋 본인만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다른 분들 모르시니까. 아, 물론 오프셋을 써서 그린다고 해도 저는 모르겠죠. 오프셋 써서 그리셨는지 아닌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알 수는 없는데, 네. 오프셋 써서 그려도 되나요? 하면 다른 분들 너무 상대적 박탈감 느끼지 않겠어요? 오프셋이 뭐야? 이런 분들이 많을 텐데. 네, 그래서 그런 거는요, 저한테 물어보지 말고, 아, 내가 그거보다는 캐드를 좀 잘하는 수준이구나 생각되시면, 수업 시간에 요 내용들은 어차피 그려놔야 되니까 빠르게 그려놓고 좀 쉬세요. 더 잘하신다는 거니까. 넘어가도 되겠죠? 자, 다음. 자, 그러면 250에 180짜리 사각형을 일단 그려봐라 라고 했으니까 라인, 폴리라인이죠. 250, 갈수록 이렇게 커지냐? 180, 250. 자, 그려놓고 지금 보시면 X 이렇게 쳐져 있는데 요건 너무 쉬운 게 V라고 할게요. 이어져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미드 포인트, 엔드 포인트 또는 교차점, 인터섹션 다 스냅핑 잡을 수 있으면 그리기 너무 편하겠죠. 자, 라인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중심점 지나게 되고요, 끝점 지나게 되고요. 자, 하나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중심점 지나게 되고요, 끝점 지나게 되고요. 이렇게 그리면 끝나는 겁니다.
쉽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저장할 때 요령, 여러분들 이제 똑같은 포맷으로 비슷하게 저장이 돼야 제가 알아보기 편하니까 좀 부탁드리는 것 중에 하나, 요 아래쪽에 텍스트를 하나 적을 건데요. 오늘 날짜를 적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적는 방법을 모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적는 방법은 텍스트를 적을 거니까 텍스트라고 입력하시면 돼요. 한번 입력해 볼게요. text 입력하면 뭐라고 나오죠? specify start point of text. 시작 지점, 텍스트도 어디 쓸 건지 지정해라. 내가 여기에 그릴 내용의 전부가 몇 월 며칠 내용이니까 요 아래에다가 제가 텍스트를 적는 걸로 할게요. 자, 텍스트 시작 지점 여기. 그러면 텍스트를 이제 쓰면 되는데 써볼게요. 일단 아마 스케일이 안 맞을 거거든요. 2022년 하이트 입력하래요. 높이. 잠깐만, 요게 스케일이 저게 250이었으니까 나중에 되게 커지거든요. 한 200 정도 잡아 놓을게요. 텍스트 높이 200. 그 다음에 로테이션 0도. 텍스트 200 너무 큰데? 그래도 200으로 할게요. 죄송해요. 100으로 합시다. 너무 크다. 자, 시작 다시 찍고 시작 지점 찍고 텍스트 높이 100만 할게요. 죄송해요. 100. 앵글은 0도 우측으로 쭉 쓸 거니까 텍스트 내용은 22년 오늘 0919 이렇게 해놓을게요. 그 다음에 엔터 치면 밑으로 내려갈 거거든요. 텍스트는 다음 줄이 있으니까 엔터 치지 말고 그냥 바깥쪽에 아무 데나 클릭해 보세요. 이렇게 클릭하시면, 아니면 ESC 누르세요. 클릭하면 다음 텍스트를 입력하게 인식을 하니까 이렇게 눌러놓고 요 라인 맞춰 놓을게요. 그 다음 주 거는 여기다가 작성하면 되겠죠. 여기다 그리고 여기다 그리고. 그쵸? 그래서 얘를 카피 해가지고 다음 주 할 거 예를 들어 22년 9월 26일 뭐 이렇게 해놓으면 되겠죠. 그쵸? 요 텍스트가 어떤 폰트인지, 지금 저는 스탠다드라고 되어 있는 스타일을 제가 이제 도면을 세팅해 놓은 값이 있어서 스탠다드가 아마 맑은 고딕으로 제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만약에 지정이 안 돼 있으면 막 굴림체 이렇게 되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 되게 사실은 어렵진 않은데 나중에 배워야 될 내용이지만 그냥 약간 성격이 까탈스러운 분들을 위해서 미리 알려드리면, 스탠다드라고 하는 스타일을 바꾸는 법은요, 일단은 요 텍스트가 스탠다드로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프로퍼티즈 창에 스탠다드가 아니다 라고 하면 여기에 클릭하면 스탠다드 밖에 없죠. 지금 왜냐하면 제가 도면 어떤 세트 프리셋 된 거나 템플릿 파일을 갖다 쓴 게 아니기 때문에 스탠다드 밖에 없네요. 그럼 여러분도 스탠다드겠네요. 스탠다드를 변경을 해볼게요. 그러면 ST 스타일이거든요. 스타일의 앞글자 ST 두 글자를 따서 ST 입력하면은 이렇게 스탠다드가 무엇인지, 제가 입력한 도면셋이 아니라서 에어리얼 폰트로 되어 있네요. 미국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폰트, 컴퓨터 폰트 제인 에어리얼 글씨체로 되어 있네요.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에어리얼의 레귤러, 만약에 이대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 아무것도 변경하지 마시고 그냥 캔슬 누르세요. 아시겠죠? 아마 이렇게 되어 있을 것 같아요. 됐죠? 이렇게 할 거고요. 일단은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동영상은 여기서부터 일단 녹화 중단을 할게요. 제가 중간중간에 뭔가 녹화가 좀 빠진 부분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성원 부를 때 제가 중지를 하고 다시 재생을 해야 된다는 게 안 해가지고 빠진 부분이 있는데, 복습하실 때 그런 것들은 조금 감안을 해주시길 바라고요.